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범행에 대해서 박성배 변호사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예, 제주 동부경찰서가 오늘 고유정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먼저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서는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신질환 가능성은 없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자녀 면접 교섭이 전 남편에 의해 강행됨으로 해서 본인의 결혼 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범행 수법과 관련해서는 전 남편이 수면제를 복용한 반수면 상태에서 고유정이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범행 자체가 지난 25일 오후 8시부터 6시 16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고유정의 친아들이 잠들어 있던 것이 아니라 펜션 내 다른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아들이 평소에도 어떤 일에 몰입을 하면 다른 일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고유정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줄곧 아들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수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전히 좀 의문점이 남는 부분도 있고 충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고유정이 제주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넘어왔죠. 여객선 관계자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손님이 거의 없었네요. 차량 30대 여기 50이 맞았어요. 그쪽 금, 일 그럴 때는 많고 월화, 수 그런 쳤고 항공 예약을 했죠. 결혼은 안 했고 한가폰도 끊고 왔어요. 예약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가 돌아올 날짜는 정할 수 있다는 거죠. 28일로 정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저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없었을 때 고유정이 넘어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주말경 금요일 일요일에는 사람이 많이 있고 월화는 사람이 별로 적을 때인데 그 당시에 적을 때를 골라서 탔다라는 것이고 손님이 거의 없었던 날에 그 입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그 날짜나 요일도 사람의 눈이 많이 띄지 않는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은 시간대에 승선을 하는 것이 본인이 완전 범죄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말하자면 저 동선까지도 계획된 범죄의 일환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정황들을 모두 더해서 경찰은 완벽한 계획 범죄이고 우발적인 범죄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도구만 89점이 지금 압수된 상태라고 하니까 고유정이 굉장히 대담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런데다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전된 상태로 지금 뭐 불안해하거나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읽히는 상황입니다. 고유정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박수면 선수. 지금 CCTV에서도 모자를 쓰는 장면이 나오고 터미널 앞에서도 다른 차들이 다 나가는 걸 기다리는 상황, 다 기다린 다음에 나가고요. 그렇죠. 또 경기도에 올라와가지고 방진복이라 더 신을 삽니다. 예, 처음에 완도에서 제주행 매표소 18일에 잡힌 CCTV 영상에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요. 머리를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 풀었다 그러다가 안경을 쓰고 그리고 옷에 달려있는 모자를 뒤집어 쓰는 등 굉장히 뭔가 도모를 하고 있으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제주에서 완도로 나오던 지난 28일에도 사람들이 드문 시점에 차를 운행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완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차에 비상등을 켜놓고 한참 동안 안 나옵니다. 그 사이에 물론 차 안에서는 시신 일부를 유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차를 드디어 운행을 해오는데 김포에도 지난 29일에 인천에서 또 한 가게 CCTV에 포착이 되는데 이때도 방진복이랑 덧신을 구매합니다. 이 방진복이 먼지를 막기 위한 작업복인데 시신을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유기하는 작업을 더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몸이나 옷에 시신 훼손, 유기의 흔적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때까지도 시신을 완전하게 훼손, 유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범행 과정, 치밀한 계획 과정 외에도 본인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밟아 나가는 걸로 봤었을 때는 본인의 원한과 그리고 철저하게 시신을 숨기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철저하게 숨기겠다는 생각. 도대체 이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한데 유족들은 조금 알고 있겠죠.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어요.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체 공격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고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일이 결정됐을 때부터 형이 좀 이상한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전에 없던 다정한 말투의 문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물결표시, 이모티콘, 한번 봐봐라, 나 소름 돋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단답형으로 답장이 오고요. 아예 안 올 때가 많고요. 저는 다시 잘해보려는 거 아니야 혹시? 생각 잘해라고 하니까 형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다시 만날 생각도 없고 애만 아니면 다시 연락조차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짓말을 너무나 잘했어요. 가사 심판에서도 재판장님께 당당히 거짓말하더라고요. 청주에서 본인이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 쉬는 거 말고 다 거짓말 아니냐라고. 여전히도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발적 범죄다. 거짓말을 상당히 자주 한다. 근데 이종근 평론 여기 한번 볼게요. 다정한 말투로 문자를 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할 수도 있는데 꼬여내기 위해서 일부러 다정한 말투를 사용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지금 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형이 갑작스럽게 동생한테 한 말입니다. 전 부인한테 문자가 왔는데 소름이 돋는다 하면서 갑작스럽게 다정하게 군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남편, 살해된 남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부인으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태가 어떠한 것일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겠죠. 왜냐하면 남편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이 아내를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연애도 했고 또 결혼이 파탄 나기까지 이 여자의 어떤 행각, 행태, 또 성격 이런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남자가 지금 동생에게 소름이 돋는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그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들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 남편은 그때 사실은 그게 감으로 잡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목적하는 바가 아이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라면 사실은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었다면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끝내 아이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갖고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갖고 굉장히 이게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이 경향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제주도로 오게 해서 그러니까 이 신제주가 아닌 다른 쪽으로 오게 만들어서 이 범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뭐랄까요? 그런 유혹의 어투는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문자에. 예. 이수정 교수는 이 고유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 같으면 굉장히 초법적 사고를 많이 하고 범법행위를 이제 합법과 불법을 아주 쉽게 넘나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에 딱히 전과력이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극도의 집착 같은 거를 했던 것 같고요. 여자 살인범들 중에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잔혹하게. 그들의 성격적인 특징이 경계선 성격장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연구물들이 있습니다. 잘할 때는 다시 없게 잘하기 때문에 아마 연애가 장기간 계속됐을 겁니다. 문제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마 자신의 정체를 아마 드러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폭력적인 행위들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건 아닌지 그 혼인관계가 깨진 것이 나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면접교섭권 소송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으로 아마 굉장히 격분하고 앙심을 품었을 겁니다.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남편과의 감정적인 문제로 사건이 일어났을 거로 보는 것 같은데 박성배 변호사는 어떻게? 범행 동기가 어떻게 봐도 명쾌하게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타난 상황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의 잘못이 있다는 것보다는 남 탓을 주로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는 본인이 양육을 하게 됐지만 그 후에 또 다른 남성과 재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재혼한 남성의 아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도 결혼 생활이 원만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전 남편과의 이혼에서 발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전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단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중에 본인이 면접 교섭으로 아이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않으니까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죠. 법원이 당연히 받아들여서 아이를 보여주라고 하니 더는 여기서 못 참았던 것 같습니다. 내 불행한 현상 자체가 전 남편으로 인해서 벌어진 건데 전 남편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니까 이제는 전 남편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 이상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직접 제주도로 건너가서 살해를 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데 경찰도 사이코패스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합니다. 가족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 살해 경위와 관련해서는 공범 연루 가능성도 수사를 충분히 해봤지만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범행 현장의 혈흔의 흔적을 분석하다 보면 범행 경위를 일정 부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혈흔을 분석해봤더니 피해자의 혈흔이 150cm 높이 시작해서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듯한 혈흔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가해자는 160cm 키의 여성이고 피해자는 180cm 키의 남성인데 일방적으로 도망갔다는 건 반수면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정 가능하고 결국은 흉기로 가격하기 전에 수면제를 복용시키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공격이 용이하도록 만든 다음에 공격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조사는 계속 한다고 하니까요. 시신도 계속해서 발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아들이 잠이 들지 않고 깨 있었다면 부득이하게 아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긴 해야 됩니다. 진술 조력인이나 신뢰관계자 동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드럽고 원만하게 사건 전후 관계를 아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